서울에 내 집 한 채. 한때는 성실하게 일하면 이룰 수 있었던 꿈이 이제는 너무나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규제를 연이어 내놓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요지부동, 아니 오히려 기이한 현상까지 보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평범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왜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이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기이한 가격 상승 현상을 세 가지 핵심 요인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전 세계를 덮친 인플레이션.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모두가 알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즉 돈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도자, 즉 집을 팔려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매수자, 즉 집을 사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의 높은 기대감은 꺾지 못한 채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의 발목만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이 어긋난 균형 속에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가 터져나오는 이상거래 현상만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강남의 30억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뉴스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았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와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특정 지역의 집을 살 때 구청에 자금 출처를 낱낱이 증명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언뜻 들으면 투기를 막는 강력한 수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십억의 현금을 가진 자산가들에게 자금 출처 증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평생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 집을 사려는 평범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행정적 족쇄가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출 규제였습니다. 6억, 4억, 2억. 소득과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를 꽁꽁 묶어버린 이 정책은 시장에 치명적인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대기업에 다니며 열심히 돈을 모아 첫 집을 장만하려던 흙수저 청년,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즉 주거 사다리에 올라탈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습니다. 내가 내 돈과 신용으로 시장에서 집을 사겠다는데 왜 정부가 허락하고 말고를 결정하느냐는 근본적인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정책들은 부자들은 전혀 막지 못하고 상대적 약자들만 좌절시키는 나쁜 정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매매 시장의 문턱이 높아지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혼란이었습니다. 바로 전세 이중 가격 현상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도 바로 옆집의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씩 차이 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큽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때는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지만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는 집주인 마음대로 시세에 맞춰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는 5억 원에 재계약을 하지만 바로 그 집이 시장에 새로 나오면 10억 원이 되는 식입니다. 물론 이 법이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법마저 없었다면 지금쯤 전세 가격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로 폭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매 시장에서 밀려나 새롭게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만 하는 또 다른 차별의 벽에 부딪히게 된 셈입니다. 결국 집을 사지도 그렇다고 쉽게 전세를 구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이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년간 서울에 공급 절벽이 닥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미래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매년 약 33,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 수치는 2만 호 아래로 떨어지고 2028년에는 1만 호마저 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도 완공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착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면 지금 있는 집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내놓은 공급 계획조차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24만 호를 허물고 31만 호를 짓겠다는 계획은 숫자로만 보면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4만 호는 강남구 전체 주택수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수년 안에 강남구 하나를 통째로 부수고 새로 짓겠다는 이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수요는 주변 전세와 월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릴 것이 뻔합니다. 이는 공급을 늘리려다 오히려 시장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인 것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달러에 1,40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하는 고환율 시대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우리 모두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것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과 주거 불균형 해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정부는 단기적인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도시계획,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비어가는 도심의 오피스 건물을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발상은 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일입니다. 주택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국유지인 용산의 넓은 땅은 왜 수년째 제대로 된 개발 계획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네 글자가 한 세대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기적인 집값 등락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